안녕하세요. 잠자면서 듣는 코코과학 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원소의 규칙성과 주기율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전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변천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 뭐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이제 내신 준비를 하면서 지필고사에 나와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을 때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만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우리가 챙겨서 봐야죠. 이게 잠자면서 듣는 건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아이들을 찝어주면 여러분들 잠을 못 자겠네요. 네, 최대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아이들은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들어봤어요.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기율표를 1869년에 이제 원자량 증가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처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자량, 근데 이 이전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발견되는 원소들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좀 허접한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옥텟 규칙처럼 이걸 뭐 오음계를 이용을 해서, 그거는 뭐 8개는 아니지만 8개의 규칙으로 해서 오음계 위에다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주기율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다 너무 비효율적이었고, 멘델레예프가 얘기했었던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발견되지 못한 빈칸 원소를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원자량 이제 순서대로 해서 1번, 2번까지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램을 그냥 임의로 붙일게요. 1g, 2g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발견된 게 4g이에요. 그럼 3g짜리로 들어가는 부분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3g짜리를 빈 공란으로 놓고 그 이후에 발견된 것을 4번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실제 3g에 해당되는 원소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못한 그런 원소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혔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제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자량 증거 순서로 해서 주기율표를 만들고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발견되지 못한 것까지 예측을 할 수 있다니,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규칙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제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주기율표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 증거 순서가 아니라 이제 동위원소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은 양성자수 증가 순서로 증가 순서로 이 주기율표를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동위원소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 그 안에 중성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원소인데 질량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량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탄소인데 어떤 아이는 12.3이고 12점, 어떤 아이는 12.5, 12.8, 12.1 이런 식으로 질량이 다른 거예요. 원자량이. 그런 아이들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원자량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양성자 수는 변화가 없으니까 양성자 수로 우리가 주기율표를 완성을 하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제안한 주기율표
양성자 수 증가 순서로 제한한 이 주기율표를 우리가 현재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초석이 되는 아웃라인을 만든 사람 멘델레예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선은 세로줄로 들어가는 부분이 족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패밀리예요. 진짜 패밀리를 써요. 이 같은 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는 이제 성질이 엄청나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이제 1족, 17쪽, 그 다음에 18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나머지도 우리가 보기는 할 건데 지금 가로선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주기, 껍질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주기가 하나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2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다. 3개의 껍질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의 등치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중간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전이 원소예요. 지금 잘 보면 1족, 2족이 있지만 3족에서 12족까지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얘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각전자하고 원자과 전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으로 들어가는 전이원소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규칙이 있어요. 걔네들은 우리가 전형 원소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 아이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타가 있더라고요. ZU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 ZN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Z 아연이에요. 너무 이상했어. 은정이한테 물어봤더니 오타다. 여러분들 나중에 엠베스트에서 강의 신청해서 듣게 되면 교환하고 교재에는 다 오타가 수정돼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같은 세로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세로선상으로 암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중에는 얘네들 족별로 암기하는 팁을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면서 듣는 강의이기 때문에 암기 팁을 따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암기 팁이 좀 웃겨요. 그래서 따로 얘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서 암기 팁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많은 아이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암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러면 들어와서 우선은 첫 번째 1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리나 칼루해 이렇게 돼. 리나 칼루.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되게 애물단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같은 1쪽에다가 같이 넣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가 얘네를 다 한 개거든요. 원자과 전자 수도 한 개예요. 근데 얘는 전자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대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주기율표 완성하고 나서 이 수소를 중간에다 넣자. 그럼 주기율표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에다가 얘를 채워넣지? 어디다 넣어야 되나? 저자 넣어야 되나? 그냥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순 예외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붕소하고 알루미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그쵸? 이쪽으로 들어가는 빨간색 영역이 금속 원소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나머지 원소가 비금속 원소예요. 금속이 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얘는 다 금속이고요. 비금속이라는 거는 기체 상태로 있는 아이들, 금속이 아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비금속, 아니비자죠.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붕소는 비금속 기체인데 알루미늄은 금속이에요. 단단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쪽부터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는데 18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18쪽 보시게 되면 0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수. 그러니까 전자를 바깥쪽으로 빼내거나 혹은 가지고 들어올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18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기체를 표기를 할 때 산소 기체 어떻게 표기하죠? 이렇게 표기하죠. 수소 기체 어떻게 표기하죠? 보이시나요? 지금? 염소 기체 이렇게 표기하죠. 그렇죠? 산소 쓰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원소기호 쓴 거예요. 산소는 이렇게 한 마리가 달랑 혼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아래첨자로 투가 붙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산소 기체의 형태예요. 분자 형태.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거냐?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두 마리가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두 마리. 호돈소 물질이죠. 근데 분자이기는 분자인데 한 마리가 그냥 이렇게 한 마리 달랑 있어요. 근데 얘가 분자래요. 얘네들처럼 적어도 두 마리 이상 이렇게 붙어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 안정적이어서 혼자 있어도 돼요. 18쪽 원소가 그래요.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헬륨, 네온, 아르곤. 단원자 분자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활성을 띠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비자. 활성, 액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 아니라고 했죠. 비금속이니까 비활성 기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쪽으로 한 칸, 앞쪽으로 이렇게 두 칸. 지금 한 칸이 오죠. 네, 한 칸이 오는 경우에는 전자가 한 마리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전자 한 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음이온, 일가 마이너스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두 칸 내려왔죠. 맨 마지막 최외곽 전자로 들어가는 부분에 6개가 타 있는 거예요. 8개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옥텟 규칙에 의하면. 근데 6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가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전자 2개를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가 마이너스 음이온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규칙이 보이죠. 18쪽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자리로 들어가는 숫자를 보시게 되면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8이에요. 자, 여기 7이죠. 최외곽 전자가 7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에 대한 부분 동일하게 갈 건데 7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8개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7개밖에 없다는 거 전자를 한 마리 꽈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자 하나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얘는 지금 최외곽 전자가 6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2개를 더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 최외곽 전자가 5개, 4개, 3개.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죠. 하나 갖고 있는 아이들은 보통 버려요. 그래서 전자 한 마리를 버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양성자 플러스가 하나가 남죠. 그래서 1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1가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얘는 최외곽 전자가 2개거든요. 이것도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2개를 버려요. 그렇죠? 그럼 양성자가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2개가 남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2가 플러스가 되려는 성향이 강한 아이들. 얘는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가 플러스로 암기를 했어요. 중동 과정에서. 전자 3마리를 버린 거예요. 그럼 붕소도 3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원자 자체가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아이가 원자핵으로부터 좀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네들이 탈락돼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을 못하니까. 근데 붕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사이즈가 훨씬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의 그를 끌어당기는 인력의 작용을 좀 크게 받아요. 그래서 전자를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이 될 경향이 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하고 15족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쌤이 따로 뭐 3가 마이너스다 이런 표현을 뭐 3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게 뭐냐면 너무 애매해요. 얘네 두 마리는. 버리기도 혹은 가지고 들어오기도 너무 양이 많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14족, 그 다음에 15족으로 들어가는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온을 잘 안 띄어요. 버리기에도 양이 너무 많고 데리고 들어오려고 해도 너무 많은 양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탄소, 질소, 규소, 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다른 아이들이랑 결합을 할 때 이렇게 이온을 띠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못해요. 이온을 안 띠기 때문에. 그럼 무슨 결합하냐? 공유 결합해요. 네,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은 살짝만 지금 언급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양이온, 얘네들이 음이온이면 두 마리가 서로 극이 다르죠. 그럼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끌어당기는 힘. 둘이 붙어요. 이온끼리 붙은 거잖아요. 이건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온을 띠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끼리 혹은 이온을 띠지 않는 아이가 이온을 띠는 이런 아이들이랑 결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속하고는 결합 안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랑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공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속하고는 결합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7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전자 한 마리를 끌어당겨요. 그죠?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요. 하나만 갖고 들어오면 되니까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쪽 반응성이 폭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18쪽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1쪽이 될 건데 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도 전자 한 마리만 최각 전절이 있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죠. 한 마리만 쓱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정말 잘 일어나요. 얘네들도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1쪽과 17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왜? 반응이 폭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그냥 얘네들 원소기호 외우고 특성 공부하고 땡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얘네들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 두 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을 직접 하는 건 실전이죠. 대충 공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험하다 다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불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하다가 시력을 잃는 경우도 많고 폭발이 일어나서 뭐 살점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성을 꼼꼼히 알아두셔야 돼요. 안 다치려면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여기 1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이 가족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박씨네, 아니면 이씨 가족이면 이씨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칼리 금속이 이 가족 이름. 수소는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17쪽도 가족 이름이 있죠. 얘네들은 좀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우리가 이제 할로윈 파티, 독특한 색깔, 파티, 화려하다 이렇게 연상법으로 암기하시면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할로윈이 아니라 할로젠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족 아까 설명해드렸죠? 세로선상에 있는 아이들 18쪽까지 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을 요자. 공통적인 성질. 그 다음에 주기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아이들은 가로선 줄. 얘네들은 전자 껍질 수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
껍질수.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라는 거는 에너지 준위가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플러스 얘랑 에너지의 높이차가 동일하지 않아요. 높이차라고 하는 거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 높이, 준, 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차가 있는 거예요. 이 1번, 2번, 3번이 에너지 준위차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대려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 경우를 이제 뭐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전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실제로 뭐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를 하기도 한다라고 선생님이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을 함으로 인해서 색깔이 보이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기계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펙트럼도 우리 중등 과정에서 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봤고, 그럼 이 아이들 여기 1쪽, 17쪽, 18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빨간 색깔 경계선 보이시죠? 금속이고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은 고체고 비금속은 기체인데 가끔 생뚱맞게 액체 상태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 중간중간에 낑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도 한 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보이시죠? 상온에서 평상시 온도에서 대략 20에서 25도씨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고체,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 혹은 고체, 기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금속 원소 대부분 고체지만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의 나이가 있어요. 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수은이에요, 수은. 그래서 수은이 발견이 되고, 와, 금속인데 액체 상태로 있는 아이가 있대. 그게 수은이래. 이거 발견되고 나서 과학자들이 수은을 가지고 뭔가 좀 기발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엄청 고민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토리첼리라고 하는 학자가 수은주 실험을 하죠. 그래서 기압을 측정했었던 실험도 그때 당시에 수은이 발견되고, 그 수은이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가 일종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유행처럼 번지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얘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물 다음에 물로 뭔가 실험이 진행이 안 되면 수은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무겁지만 액체고 유동성이 있다라는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실험에 사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아이가 브로민이 있어요. 17쪽으로 들어가는 할로젠 원소의 한 아이였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요겁니다. BR 브로민 액체. 되게 특이한 건데 플로린 기체, 염소 기체, 브로민 액체, 아이오딘 고체예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 보라 색깔, 우리 예전에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상태 변화할 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얘는. 나머지는 뭐 플로린은 뭐 치약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뭐 요 정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염소는 수돗물 안에 소독할 때 사용할 때 이제 넣었던 뭐 그런 걸로 기억하고, 브로민 같은 경우는 빨간 약 생각하시면 되는데 색깔이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금속 원소는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죠. 자,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 네, 금속이죠. 당연히 있죠. 열 전도성,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좋아요. 전기가 이동하는 성질이 굉장히 좋아요. 열과 전기 전도성은 세트예요. 열이 잘 이동하면 전기도 잘 이동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면 자유전자예요. 묶여 있잖아요. 이러면 그냥 전자. 근데 원자핵은 원자핵대로 따로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 이런 경우는 자유전자. 금속이 일로 들어가요. 비금속은 여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성과 연성이 얘네들은 있어요. 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 부쳐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눌러가지고 쫙 펴주죠. 전을 붙일 때. 그걸 전성이라고 얘기해요. 펼쳐주는 그러한 성질. 연성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뽑아낸다.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한데 철사 같은 아이들 보시면 가늘게 길게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뭔가가 되게 쉽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양이온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양이온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어버립니다.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광택이 없죠.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거의 없죠. 다른 원소와의 결합력, 요거는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금속으로 들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비금속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온 형태를 띠고 있으면 금속이랑 결합해서 이온 결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또 공유 결합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합 형태가 또 가능하다 보니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탄소하고 규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체외각 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그냥 체외각만 본다라고 하면 이거 보이죠? 보입니까? 네. 체외각만 본다라고 하면 중간에 플러스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전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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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근데 원래 8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가 B고, 이 자리가 B고, B고, B여요. 공석이죠. 이런데 다른 애가 와가지고 결합해요. 와서 결합하고, 와서 결합하고, 와서 결합하고. 그렇죠? 근데 와서 결합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도 주고 이 들어와서 결합하려고 하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자도 주고, 그러니까 같이 우리 이걸 같이 공유하자 이러면서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제 공석이 4자리다 보니까 네 가운데에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탄소하고 규소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 그래서 탄소하고 규소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 화학 전공하게 되면 얘랑 얘에 대한 요 아이하고 요 아이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과목으로 배워요. 네. 선생님도 배운 기억이 있어요. 정말 암기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기 좋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음이온이 될 경향이 좀 더 크다. 전자를 잘 얻죠. 네. 지가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묶어놓고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좀 더 큰 아이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알칼리 금속이 나와 있어요. 일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전자를 한 마리를 보통 버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광택이 있어요. 근데 보통 무슨 색이냐면 은백색. 네. 실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이기는 한데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칼, 빵 자르는 칼 있잖아요. 그걸로 잘라도 잘려요. 그 정도로 무르다. 금속인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아이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응성은 뭐 굉장히 크죠. 큰 대자예요. 폭발적입니다. 물과 반응을 했을 때 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럼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근데 수소기체가 또 어떤 특성이 있어요? 폭발성이 있죠.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관을 할 때 진공관에다 보관을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얘네들 진공관에다 보통 보관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반응성이 폭발적이어서. 그래서 물과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아이들 이제 나트륨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나트륨이 물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이 NA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에 있는 O하고 H랑 만나서 NaOH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소가 좀 남거든요. 그래서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계수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이다 보니까 이제 알칼리 금속이랑 만나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소 기체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네, 실험하다 폭발도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기체를 생성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얘 자체가 불이 붙죠. 근데 가벼우니까 삽시간에 확산이 일어나죠. 불도 그 확산 속도와 맞춰서 불도 같이 번지는 거거든요. 그게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속이다 보니까 불꽃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불꽃 반응, 이제 그 원소 고유의 색깔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쪽으로 들어가는 아이가 리, 나, 칼, 루헤 이렇게 들어가죠. 리튬이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네, 기억을 더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로젠 원소로 들어가는 아이는 주기율표상에서 17쪽이에요.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7개입니다. 하나가 모자르죠? 그래서 전자 한 마리를 어딘가에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한 아이들이고 할로젠 원자 2개가 이제 결합을 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로젠끼리도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할로젠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생각나는 게 염소 2 분자예요. 금속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공유 결합이에요.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죠. F2 Cl2 Br2 I2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다. 그래서 할로젠, 할로윈데이 이렇게 이제 같이 암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다망색, 황자가 누루황자예요. 그래서 노란색인데 초록색이 살짝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얘도 비슷해요. 다망색 노란. 이건 그치, 노란색이 좀 더 가깝고 얘는 네 Cl2라고 내가 황록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황자 누루황자고요. 이거 녹색이거든요. 비슷한 색깔인데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Br2라고 내가 적갈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적색이랑 갈색이 섞여 있다. 흑자색이라는 거 자자가 보라색이에요. 자색 고구마라고 들어본 적 있죠. 보라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흑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색깔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도 역시 반응성이 어떻다? 폭발적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일종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기로 따져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위로 여기 17쪽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고 18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반응성이 거의 없고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내용 그대로 기억하면서 잠들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 이제 화학 파트 계속 하게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같이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